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한번 이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종합소득세는요, 우리 이번에 많은 분들이 5월 달에 신고하셨을 거예요. 신고하셨을 거고, 이제 극히 드문 경우,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언제까지? 오늘까지입니다. 6월 3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은 5월 30일까지 신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때 5월 30일까지 신고하시는 분들, 뭐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 이렇게 들어가셨을 거고, 뭐 이 안에는 이 뭐 플러스로 뭐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요렇게 지금 요 대부분이 5월 31일 날 신고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지나치게 크다. 매출이 지나치게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업종별로 상이하지만, 이제 일단 매출이 지나치게 큰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기보다 한 달을 늦춰주는 제도가 이제 성실신고 확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6월달 성실신고 대상자 있으세요? 거의 다 5월 말에 신고하신 거죠? 5월 말 여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요렇게 제가 나눴죠. 그래서 일단 크게 봤을 때 내가 장부가 있냐? 요거는 교재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부가 없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장부가 없는지 먼저 볼게요.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으시죠? 그래서 장부 없고 장부가 있는 경우. 그래서 장부를 내가 작성하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사업하느라 바빠서 장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단순 경비율이랑 기준 경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럼 뭘로 신고하느냐? 추계 신고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가 없으니까 내가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그 비용을 이제 획일화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추계 신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이게 경비율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 대부분 단순 경비율에 해당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기준 경비율 갑자기 또 이것도 우리 부가가치세 때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가세에서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일반인 경우인데요. 이제 단순 경비를 할 때는 세금이 매우 적어요. 매우 적은데 기준별로 하는 순간 세금이 와당창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단순 경비율은 보통 그 초창기 사업을 고려해서 보통 그래도 뭐 한 7, 80%, 7에서 90%까지 경비를 쳐줘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매출이 1,000만 원이 났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장부를 작성한 것도 없고 카드 쓴 거 뭐 기록도 하나도 안 했어. 홈택스에 카드 등록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경비율을 90%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 900만큼 쓴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0만큼만 벌었다고 세무서에서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확연히 떨어집니다. 3에서 50% 이내로 떨어져요. 그러면 얘는 1,000을 벌었는데 30% 300밖에 인정 안 해주는 건 700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에다가 기준 경비율이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십니다. 그치만 구조는 우리가 신규, 소규모 이런 것만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너네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이렇게 실제로 너네 장부에 대한 어떤 의무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안 했다? 그러면 조금 줄일게 라는 거예요.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케이스가 쉽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추계라는 신고를 통해서 첫 번째 장부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순 경비율 대상자도 있었을 것이고 기준 경비율 대상자도 있을 거예요. 요새 어플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이 단순 경비율 같은 경우는 어플 같은 걸로 신고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연도에 얘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렇게 초반에 내가 안 낸다, 뭐 한다고 해서 저는 장부를 저희가 하는 역할이 이게 세무대리인 보통 하잖아요. 뭐 사업자 본인이 하기도 하지만 세무대리인이 하잖아요. 이 역할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장부가 없다는 거는
인정이 안 되죠. 왜냐면 사업을 하면 기록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장부를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단순 경비, 기준 경비라고 끝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첫 번째 경비율에 대한 적용 대상일 뿐인 거예요. 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뿐이고, 우리가 장부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간편장부, 그다음에 복식부기 이런 말 들어보시죠. 아, 도대체 뭐 간편장부가 뭐고 복식부기가 뭐냐? 그다음에 여기 성실신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대상자가 없으신 것 같아서 뺄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건 빼고 우리가 간편장부랑 복식부기 이렇게 두 가지로만 본다. 두 가지로만 보면요. 이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장부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세하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대략 뭐 얼마 썼다. 뭐 이제 그 카드로 뭘 썼는데 여기서 뭐 판관비 원래는 뒤에서 이제 손익계산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게 막 딱딱딱딱딱 다 나눠져 있어요. 딱딱딱딱 그 항목별로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기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그냥 뭐 접대비, 뭐 기부금, 그리고 뭐 여비교통비, 뭐 지급수수료, 기타 이런 식으로 그냥 큼직큼직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나눠서 간편하게 말 그대로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게 간편장부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와 있죠. 단순 경비율도 약간 영세하고 신규한 케이스에만 그런 거예요. 이것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너가 사업이 커졌구나 아니면 수입이 많구나 하면 우리 또 나라에서 가만 안 두죠. 그럼 바로 복식부율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복식부기라고 넘어가는 거는 일단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라는 거 들어보셨죠?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이 기본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죠. 이제 내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언제 알게 되냐면 5월 달에 알게 돼요. 5월 달. 안내문을 받고 알게 돼요. 당신은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당신은 뭐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거를 미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사업용 계좌 신고라고 해가지고 미리 조금 알려줘요. 그래서 미리 내년에 그렇게 될 거니까 미리 뭔가 사업용 계좌 신고하라. 그러면 그 메시지는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혼자 이렇게 막 제대로 장부 기록할 자신이 없으면 세무대리인을 선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본 원칙이다. 근데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FM대로 하라는 거예요. FM대로. FM대로 항목별로 다 구분해서 해라. 요게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보통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진행하고 간편장부도 세무대리인 많이 하지만 보통은 복식부기를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요 네 가지로 나눴는데 요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요. 간편장부냐 복식부기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라는 거. 첫 번째 기준은 장부가 있냐 없냐. 이렇게 차이고요. 장부가 없을 때 단순 경비료랑 기준 경비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너무 폭탄이 나와요. 폭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세무대리한테 맡기면 조금 더 내려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 실제로 안내문 보면 단순 경비로에서 단편장부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가 두 개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단순 경비로면서 복식부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발생하니까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왜냐면 장부를 안 했을 때는 우리 세무사 모르죠.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안 했을 때랑 했을 때 의무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구분하셔야 된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일단 신고를 한다.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먼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 조금 내용 자체가 뒤에 저희 교재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보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우리 요거를 체크했다면 이제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신고할지 결정을 해요. 결정하는데 그러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결론은 내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모든 소득에 신고를 하는 거, 신고, 납부.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겠죠. 아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라고 볼게요. 그럼 1월 1일부터 내가 6월 말까지 회사 다녔어요. 회사. 근로를 했어요. 근데 난 이제 때려치고 일단 나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사업자를 낸 거죠. 사업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냈다면 요 두 개가 합산해서 신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만 했다고 사업자 신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나한테 벌어들인, 나한테 귀속된 나한테 귀속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한 기간에 있는 연말정산 내역과 사업자 때 벌어들인 우리 소득까지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이고, 만약에 뭐 다 아시겠지만, 또 이 케이스도 있겠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하다 보니까 나는 3월 달에 당장 사업하다 폐지해버렸어. 폐업했어요. 그냥 폐업. 이때 지금은 뭐 폐업하신 분들은 거의 폐업자를 위한 강의는 아니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또 폐업하다가 좀 쉬었어요. 그 7월 1일부터 장사를 해보자. 그 또다시 뭐 제2의 사업자를 열었다. 그럼 요거랑 요때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 앞에 내가 사업해서 폐업했던 것도 합산해서 요거랑 요거까지 합산해서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귀속된 모든 소득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근로가 됐던 사업이 됐든 근로랑 사업을 같이 겸업을 했건 부업을 했건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벌어들일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냐?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일단 우리 수입은요. 뭘로 체크하냐?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를 하는 이거 제가 부가세를 먼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내 수입을 확정하는 거, 사업자의 수입을 확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우리 종합소득세가 있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확정해 줍니다. 부가가치세 할 때 공급 가액의 합계를 섞잖아요. 자, 그럼 여기 핵심이죠. 지출. 수입에 대해서 다 우리 종합소득세 낼 수 없잖아요. 지출에 대해서 내는 게 요게 이제 종합소득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비용을 얼마나 모으냐에 따라서 수입에서 지출 빼면 뭐죠? 이익이죠. 그러니까 내 이익에 대해서 내는 게 종합소득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도 중요하지만 외형 안에서 내가 실제로 지출을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익이 나오면 이 이익에 대해서 우리는 또 소득공제 이런 것들이 있죠. 소득공제에는 뭐가 있냐? 인적공제, 뭐 추가공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소득세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인당 150만 원씩 우리 공제가 되고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또 뭐 있죠? 우리 뭐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있어요. 노란우산 공제. 이것도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공제를 해서 우리는 이제 과표가 나오고요.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게 산출이 돼서 우리는 과표가 나오고 그리고 그 과표에 따라서 우리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을 곱해서 우리는 그 1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그거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그럼 수입은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납부세액이 없다. 납부세액이 없는데 우리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신고 무조건 해야 된다. 왜냐? 우리 수입은 확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꼭 신고를 납부 금액이 없더라도 간이가세자의 납부 금액이 없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간이가세자도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죠. 간이가세자 납부 의무 면제되고 종합소득세 나 낼 것도 없어. 나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개념을 한번 봤어요. 종합소득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실게요. 일단 종합소득세는요. 아까 제가 세율까지 말씀드려 끊었죠. 세율에서 보시면 세율은 6단계에서 45%, 네, 8단계 보세요. 6, 15, 24, 35, 38, 40, 42, 45. 결국 6%에서 최대 45%예요.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너무 많다. 소득세율이 너무 많다 하니까 우리는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법인을 전환하신 분들 있다 그러면 일단 좀 소득이 높으신 확률이 높겠죠. 각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세요. 얘는 2억 원일 때, 2억 원 이하일 때 9%밖에 안 되죠? 여기 2억 원이면 어디 들어가 있어요? 38%잖아요. 그럼 비교를 해보세요. 거의 29% 차이가 나죠? 지방소득세 가면 30%가 넘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법인 전환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율은 여기서 보면 이 뭐 3천억 이렇게까지는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건 9%에서 최대 거한 19% 안에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적어도 25% 이상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매출이 높아지면 우린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개념 얘기하다가 조금 어려운 개념, 어려운 내용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일단 그 여기서 그 타깃이 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이게 뭐 초창기 사업자분들도 있고 초창기 사업자분들은 이제 제가 개인 사업자의 개념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매출이 커졌을 때 고려해야 될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 전환하게 되면 이 법인으로 갔을 때 이것도 이제 권리로 인정을 받아서 소득 경비로 인정이 되고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내가 회사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그냥 결론은 이런 부분들 뭐 절세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 본인 이 정도 되면 본인의 세무 대리인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커졌을 때 고려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법인 전환도 고려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공동명의 전환이에요. 공동명의 전환. 왜냐면 공동명의로 한다는 거는요. 결론은 보세요. A랑 B를 비교해 볼게요. A는요. 단독 사업이고 수입이 5억이에요. 5억이면 5억에 몇 퍼센트? 세율은 42%고 누진 공제 반영하면요. 1억 7,460만 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어마어마하죠. 세율이 1억 7천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공동으로 나눴어요. 혼자가 아닌 둘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5억 원을 50% 지분이 서로가 50대 51대. 50대 51대 5억 원짜리 이제 두 명으로 나뉘죠. 그러면은 한 명당 2.5억이에요. 세율은 어떻게 된다? 38%로 떨어져요. 앞에 보세요. 여기 보면 2.5억은 뭐예요? 여기로 들어가 있죠. 2.5, 여기 38%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5억이 때보다 5억이 때 42%, 5억 초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42%로 적었는데 사실 5억은 이제 초과한다고 볼게요. 5억 100 정도 된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어쨌건 세율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나누면 1억 5천이에요. 물론 이것도 적은 금액 아니죠. 적은 금액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된다? 세액 측면에서는 2,500 정도는 절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누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은 월에 200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요렇게 그 공동명의 나뉠 때 요런 부분을 봐야 되고 그리고 절세 효과가 요 정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소득 금액에 따라서 우리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건보료입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보면 매우 매우 스트레스 받으세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세금 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세금은 1년에 한 번 내요. 한 번. 물론 여기도 중간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그래봤자 1년에 끽해봤자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이에요. 근데요 건보료는 뭐죠? 매달 내잖아요. 매달. 매달 몇십만 원씩 빠지면 제일 스트레스 받아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건보료의 측정은 무엇으로 하느냐? 일단 소득과 재산으로 측정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제가 지금 건보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소득도 중요한 거죠. 여기서 내가 소득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보료가 절감될 수 있다. 근데 건보료가 지금 현재 한 7%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 본인이 100% 되죠.
우리가 여기 근로자 같은 경우 비교하면은 누가 내요? 근로자는 사업주랑 반반 내요. 근데 사업주 본인 대표는 본인이 10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보료까지 좀 우리 절감될 수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커졌다. 이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매출이 커졌다 하면은 우리 법인 전환은 조금 더 까다로우니까 공동명의 전환을 고려해 보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커졌을 때 내용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세금도 중요해요. 우리 제가 그 종합소득세 꽂힌 비용 처리. 그래서 뭐 부가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세금을 줄이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용을 잘 누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쓸 땐 모르죠. 하지만 쓰는 그 가계부 같은 거잖아요. 가계부 같은 거 기록 잘 해놓으신 분들이 사실 절세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그 평소에 실수하는 세금들 위주로 적었어요. 그리고 권리금 받으시는 경우 있죠. 권리금을 받거나 내가 수령하거나 아니면은 지불하거나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그리고 또 인테리어 하시는 경우에는 아우 싸게 해줄게요. 우리 그냥 그 견적선 있지만 우리 부가세 같은 거 받고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 아직도 있죠. 근데 이 경우 어떤 유혹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간이가세자 그런 유혹이 많이 들어와요. 아까 간이가세자가 보통 그렇잖아요. 본인이 낼 게 적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불하는 것도 적게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랑 쇼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발생을 하고, 일단 첫 번째 권리금 볼게요. 우리 권리금에 세금이 있다. 생각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종합소득세 하시면 이 강의를 듣고 가신 분들은 권리금에 세금이 있다는 거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금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그거죠. 내가 가게 같은 거를 살 때, 가게 같은 막 물색을 하는 도중 보니까 권리금이 뭐 3천만 원짜리예요. 3천마리짜리 쌀이라고 하면은 부동산이랑 뭐 쇼부를 보겠죠. 임대료랑 뭐 임대 보증금이랑 해가지고. 그럼 3천을 주는데 그대로 보통 끝나시는 부분들 많아요. 근데 이건 결국 뭐다? 내가 수령한 사람 입장에선 소득이에요. 근데 지불한 사람 입장에서 비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권리금과 이태리를 적었냐? 왜냐하면 얘네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비용 다. 그러니까 제가 비용이 핵심인데 요 두 개가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이면 3천을 난 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끊었다. 그럼 우리가 비용 처리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3억이나 주고 샀다. 3억 보통 병원 같은 거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권리금세를 30% 가져가면 9,9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다? 3억을 지불한 사람 입장에선 5년간 감가상각 비용 처리입니다. 그럼 5년간 연에 6천만 원씩 비용 처리된다는 거예요. 난 3억이 진짜 나갔잖아요. 그래서 5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데 증빙을 안 받았어요. 빵! 증빙 안 받으면 우리 인정 못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용인 만큼 상대방도 소득이기 때문이에요. 소득도 계상을 안 하고 비용도 계상 안 했다. 그러면 얘가 틀려지잖아요. 그렇게 되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인테리어도 서로 안 끊고 안 받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인테리어도 비용이 뭐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은 들어가죠, 요새. 그래서 이것도 내가 수령한 사람이 있고 지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얘 둘 다 뭐다? 둘 다 사업자예요. 둘 다 사업자인데 안 끊었다. 얘한테는 뭐다? 얘 수입이 누락된 거죠. 얘는 지출, 증빙이 누락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0만 원만 돼도 뭐예요? 감가상각비 보통 하는데 5년 보거든요. 그럼 200씩. 근데 5천만 원 들어갔어요, 또. 그러면 연에 1,000만 원씩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놓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조건 내가 간이가 세자여도 부가세 혜택을 만약에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인테리어는 무조건 받아 놓으셔라. 뭐 권리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해요. 물론 이제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둘 다 안 들어가는 업종을 영위하신 분들은 이게 뭐 번외의 사항이지만 내 주변 지인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야 너 부동산에다 권리금 세금 얘기해. 얘기하시고 근데 내가 사실 받는 입장에서는 모르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근데 지불하는 입장에서 나 비용 처리 악착같이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업자가 쇼부를 본다 하더라도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비용 처리를 받아야 되니까 세금 계산 끊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나가는 세금들이 그런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종합소득세는 요 정도 선에서 일단 정리를 했어요. 정리했는데,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빙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증빙이 우선이고, 개괄적인 부분에서 거의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증빙이 우선이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평소에 놓치고 간 세금들 그거 말고 또 비용이 일반적인 것도 영수증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영수증. 현금 지출 증빙 영수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할게 접대비 관련. 접대비 관련한 건데 이제 내가 1인 사업자다. 1인 사업자인데 내가 1인 사업자에 뭐 미팅할 때도 음식점을 가고 카페를 가고 막 했어요. 그럼 카드나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은 끊었죠. 그러면은 그건 이제 접대비 항목이라는 걸로 들어갑니다. 그 접대비 항목 들어가면 접대비는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3,600까지 가능해요. 3,600까지 가능한데 이 3,600은 연에 3,600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다? 월에 300이죠. 월에. 월 기준. 월 300입니다. 그래서 월 300이 우리는 접대비 가능하다. 그러면 이 접대비 항목에 무엇이 있냐? 접대비 항목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음식, 뭐 미팅이라고 가정하면 뭐 음식점, 뭐 여비교통비로 반영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1인 사업자는 사실 여비교통비라는 리스크가 있어요. 음식점 카페, 그리고 또 그 경조사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경조사비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경조사비가 이제 이 얘기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근데 사회 통념상이요. 사회 통념상 20만 원, 20만 원까지. 건당이에요, 건당. 그러니까 건당 20만 원에 내가 그래도 뭐 1년에 뭐 많이 다니면 뭐 10건을 갔다. 그럼 요거 200만 원 되겠죠? 이것도 접대비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여기서도 카드 내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리고 이 접대비의 내역에서 경조사비 영수증을 항상 받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수입에서 우리 매입 빼고, 그리고 뭐 지출 들어가고,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증비 그대로 다예요. 그 놓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놓치는 게 중요한데 뭐 경조사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요새 너무 많으셔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어쨌건 건당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 들어가고 이런 것들 대부분 그다음에 뭐 여비교통비 우리 뭐 KTX 같은 거 타고 어디 갈 수 있죠. KTX 타고 뭐 출장을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뭐 해외 출장 가신 분도 있어요. 업종 특성상. 그것도 경비처리 됩니다. 근데 해외 여행 간 거를 넣을 순 없죠. 근데 해외 출장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 또 대부분 들어가는 게 우리 뭐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 이제 뭐 다른 것들 우리가 뭐 단말기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세무 대리 기장 비용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보통 지급수수료 영역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임대료는 빠지면 안 되겠죠. 임대료랑 인건비는요,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임대료, 인건비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부가세 할 때 보통 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매입에 들어가 있고요. 인건비는 제가 다음 챕터에서 얘기한 원천세에 해당이에요. 원천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할 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 비용 처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그 홈택스에서 조금 까다롭게 해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에 원천세 신고까지 들어가면 사실 비용은 거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런 비용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비용, 그리고 요런 뭐 경조사비랑 이런 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아까 거기서 이 지출까지 완성됐을 때 우리 이익이 나왔고, 아까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인적공제. 인적공제에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있어요. 이제 내가 그 부모님이 좀 연세가 있으시다. 70세가 넘었다.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건데요. 추가공제 중에서, 추가공제에서, 추가공제 70세가 이상이다. 그러면은 추가 100만 원이 더 돼요. 그리고 또 장애인 공제 이런 거 있어요. 장애인 공제 있는데 장애인 공제는 그 우리가 법적 장애인도 있고요. 그리고 그 혹시 중증 이상의
암에 좀 약간 투병하신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장애인 공제에 해당을 해요. 장애인 공제 추가 200만 원 더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적 공제가 본인 1인당 150이라고 하면 이렇게 추가로 100, 추가로 2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가 공제까지 들어간다. 들어가고 우리 사업주는 무조건 반드시 노란우산 공제는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죠. 왜냐면 이게 비용의 일종. 우리가 사실은 저축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자의 노란 우산이에요, 노란. 그래서 사업주를 압류나 이런 걸로부터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좋은 거니까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면 종합소득세의 대부분. 나머지는 뭐 연금저축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우리 연금저축도 가입하면 좋기는 한데 연금저축은 이거는 우리가 유지를 못하면 해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물론 노란우산공제도 해지에 관련 페널티가 있지만 연금저축 같은 경우 그런 게 좀 크죠. 그러니까 소득공제 되는 상품인데 내가 10년 이상 볼 자신 없으면 조금 지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일단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중요시 여겼던 게요. 우리가 이제 국세청에서 제가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들이 많은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죠. 우리 차명 계좌나 우리 과소신고 위험이 있어요. 차명 쓰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포상금이 40억 원이에요. 추징세액의 5에서 20%. 그럼 탈세자본 포상금 지불님 여기 사업층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는 우리 지급률이 20%다 나갑니다. 물론 너무 많으면은 이렇게 떨어지긴 하죠. 그치만 포상금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이미 내 직원, 내 내부에 누군가가 신고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랑 거래하실 때도 차명 계좌는 굉장히 아주 그 국세청에서 보는 굉장히 위험성 있는 그 내역이다. 그래서 내가 혹시 만약에 나의 배우자 명의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 부모님 명의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적발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보세요. 참여해서 이용할 경우 10년째를 세금 추징 당하고 조세 포탈 문고 고발되면 우리 감옥에 가실 수도 있어요. 이게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 조심하시라는 거고 그 국세청에서 그럼 뭘 보느냐? 우리 소득이랑 지출 분석 시스템을 보는데요. 그 지출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출 내역이 보면 소비 지출액이 있을 거예요. 이거 카드로 다 볼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근데 내가 소득은 너무 적게, 왜냐면 세금 적게 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출액은 엄청 큰데 소득 금액은 엄청 적게 신고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플러스죠, 여기. 내가 그렇게 해서 모은 돈, 세금을 덜 내서 모은 돈으로 집, 상가, 이런 거 사실 진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샀는데 이게 뭐 5억이에요. 카드 쓴 게 한 1억 돼요. 근데 소득 얼마 신고했다? 5천만 원 신고했다. 세금 적게 냈겠죠. 그러면 이 6억에서 이 5억 5천만 원 너 어디서 났니? 이거예요. 신고는 5천밖에 안 했는데 5억은 어디서가 탈루한 거 아니니? 이렇게 해서 소득 지출 시스템이 우리는 굉장히 잘 발달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자금 추적 소명 요구 및 미소명 시 세무조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소득을 마냥 너무 적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저는 주의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탈루 혐의 기업 나오면 이거 다 우리 매출 누락이다 이렇게 적발이 됩니다. 볼게요. 그래서 사례 혐의 자료가 현금 수임 업종이에요. 그래서 보면 주유업이랑 음식점 요새는 근데 주유나 음식점이 사실 거의 카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과소신고 될 확률은 없는데요. 이제 뭐 카드 이외에 현금 사용 예를 들어 약간 숙박업종에 그런 것도 많아요. 숙박업종 아직도 왜냐면 좀 숨기고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많으니까 탈루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찌됐건 주유업이랑 음식점을 하면서 우리 5년간 4,100만 원밖에 신고 안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31억짜리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이렇게 되는 걸 국세청에서 알아낸 거죠. 그러면 탈루함의 추정액이 어떻게 될까요? 탈루함의 추정액은 재산 증가액은 20억이 넘은 거죠. 그리고 소비직은 3억이 넘은 거예요. 근데 뭐다? 소득금액 4,100만 원 신고했으니까 우리 탈루 금액 얼마다? 22억 9천이다.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31억짜리 아파트 거주해 왜 31억 아니냐 하시면 뭐 대출도 있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재산 증가액에 대한 기준이 원래 10억짜리가 있는데 31억짜리인 걸 뭐 샀다거나 팔고 샀다거나 이런 케이스예요. 보면 여기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어찌됐건 22억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신고소득에 비해 소비 수준 과다하면서 바로 뭐다? 형수익금액 누락 혐의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신 분들은 집 사거나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세금 줄인 건 중요하지만 요걸 이제 강조드리고 싶어서 일단 요거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뭐 질문 이제 들어오는데요. 질문 한번 요거 답변을 해볼게요. 1인 사업 이제 외로 주택 임대소득 월세 받고 있는 소득 신고 해야 되냐? 근데 이게 주택 임대 사업자도요. 이제 아까 면세 사업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그거는 우리가 고가주택 아닌 경우는 신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고가주택이고 월세가 이제 많다 그러면 그건 신고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죠. 왜냐면 소득을 누락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업자 안 내고 이렇게 월세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부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실무적으로 많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내가 재산을 취득해야 될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절대로 수익금의 누락은 안 됩니다. 누락 X, 그 다음에 차명계좌 사용도 X. 요거를 이제 국세청 강의다 보니까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국세청 보는 시스템이 이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공식적인 강의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고요. 앞에서 이제 종합소득세 개념이라던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 모르는 것들. 종합소득세 사실 모르는 사업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부가세보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이해도가 더 강해요. 모든 사업자분들 보면. 그냥 비용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모아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왜냐면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모아주시는데 이런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한번 강조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종합소득세 설명을 했고요. 이제 혹시 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여기다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 저희 잠시 쉬었다가 원천세 하기 전에 한 번 더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쉬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늦게 시작해서 제가 53분 뭐 이렇게 가긴 했는데요. 지금 한 4시 5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